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 해병 특검이 발족 100일을 지나 수사 종반전에 돌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3대 특검법을 개정해 수사 기간을 연장하겠다는 방침인데요. 법률방송은 이번 주부터 3대 특검의 수사 과정과 법적, 정치적 쟁점을 조명하는 기획 보도를 내보냅니다. 이번 주는 우여곡절 끝에 국회 문턱을 넘긴 3대 특검의 발족 과정을 짚어봅니다. 사무실에 있는 초코파이를 먹었다가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협력업체 직원이 직장까지 잃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한국인의 정을 상징하는 과자가 삭막한 법정 증거 목록에 오른 사건, 뉴스픽에서 알아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6일 법률방송 현장과 사람 시작하겠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출범한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해병 특검이 최근 새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3대 특검의 수사를 최장 12월까지 연장한다는 방침인 만큼 향후 기소 인원과 재판 일정 또한 변동 가능성이 짙은 상황입니다. 법률방송은 앞으로 3주 연속으로 3대 특검의 출범 과정과 현재까지 진행 상황, 그리고 3대 특검을 통해 제기된 특검 수사의 법적, 정치적 쟁점들을 조명합니다. 조나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6월 5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틀째이자 여야가 뒤바뀐 첫 국회 본회의에서 3대 특검법이 통과됐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번번이 폐기됐던 이들 법안이 통과되는 데 걸린 시간은 단 25분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3대 특검법을 당론으로 반대해 왔습니다. 당시 주된 반대 이유는 절차적 문제였습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11월 14일 김건희 특검법의 국회 통과를 앞두고 민주당이 의혹을 제기하고 민주당이 특검을 임명하는 것이 공정한 특검이냐며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 법무부 또한 같은 논리로 거부권을 행사했었습니다. 우선 특검 추천권이 민주당에만 있어 3권 분립에 어긋난다는 취지입니다. 또한 여야 합의가 없으며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는 중에 특검을 한 전례가 없다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국정농단 특검과 드루킹 특검 역시 야당 추천만으로 특검이 임명된 바 있습니다. BBK 특검도 당시 여당인 대통합민주신당이 발의했고 한나라당의 반대로 야당이 불참한 채 통과됐습니다. 마지막으로 3대 특검 이전 15번의 특검 중 10번이 수사 중일 때 출범한 특검이었습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김건희 특검법과 해병 특검법의 거부권 행사야말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받아쳤습니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대통령의 사적 이해와 충돌한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상 3권 분립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입니다. 3대 특검법이 국회 문턱을 넘은 이재명 정부에서도 국민의힘의 반대는 이어졌습니다. 이 대통령에게 검찰 인사권이 있는데 왜 특검을 해야 하냐며 대부분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무더기 특검법이나 정치 보복적인 검사징계법을 여당 복귀 기념 제1호 법안으로 추진하는 것이 과연 새 정부의 출범에 또 새 정부의 성공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반면 민주당은 협치와 전 정부 비리는 별개의 문제라며 특검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내란을 극복하는 것이 통합의 저해가 되는 일입니까? 통합을 얘기하면 내란을 청산하면 안 된다는 것은 과거 친일파를 청산하지 못해서 지금까지 국민 통합의 저해가 되고 있는 것을 다시 반복하자는 전형적인 친일파 논리이고 가해자 논리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고 내란을 청산해야 그 진실 위에서 통합도 이루어지는 것이고 정의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그것을 바라고 이번 대선에서 그 선택을 했습니다. 표결 결과는 3건 모두 찬성 194명, 반대 3명, 기권 1명. 당론과 달리 소신투표에 나선 국민의힘 의원들도 있었습니다. 조경태, 안철수, 김예지, 김재섭, 한지아 의원 5명은 3대 특검법 모두 찬성표를 던졌고 배현진 의원과 김소희 의원도 일부 특검법을 찬성했습니다. 내란 특검을 제외하고 김건희 특검과 해병 특검의 경우
윤석열 정부 당시 수사 난항을 겪었던 만큼 특검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로 탄핵되고 조기 대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면서 3대 특검은 정치보복 프레임에서 자유로울 순 없었습니다. 전직 대통령 배우자 수사를 맡은 민중기 특별검사 역시 이 같은 분위기를 의식하듯 모든 수사는 법이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이뤄질 것이고 지나치거나 기울어지지 않도록 조심하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3대 특검 중 수사 내용이 가장 많은 특검이기도 합니다. 민중기 특별검사를 비롯해 검사 40명이 투입된 특검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명태균 공천 개입, 건진법사 청탁,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등 총 16개 사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4년여간 수사한 끝에 최종 무혐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검찰은 시세 조종을 몰랐다거나 주식에 대해 지식이 없다는 김 여사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4월 서울고검이 사건을 재수사하기로 하면서 전환을 맞았습니다. 앞서 검찰이 4년간의 수사에도 찾지 못했던 핵심 증거들을 재수사 2개월 만에 포착했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김건희 통화 녹음과 IP 내역, 관련자들의 달라진 진술, 김 여사의 주식 투자액 패턴 등입니다. 서울고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김건희 특검은 김 여사가 주가 조작 사건에 돈을 대는 역할을 넘어 적극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검은 지난 8월 6일 김 여사를 소환했습니다. 김 여사가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은 건 이때가 처음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수사 잘 받고 나오겠습니다. 특검은 다음 날 곧바로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여사가 혐의를 대체로 부인하거나 진술을 거부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김 여사는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되면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배우자가 구속됐습니다. 특검은 김 여사의 신병을 확보한 후 수사에 더욱 속도를 내왔습니다. 특히 서희건설 측으로부터 고가의 목걸이 등을 선물했다는 자백을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는 금거부기와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수수한 정황도 포착, 자본시장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 기소했습니다. 전직 대통령 배우자가 구속된 것도 처음이지만 기소된 것 역시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특검팀은 자체 수사 연장을 통해 나머지 의혹도 진위를 밝히겠다는 방침입니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내란 외환 행위, 군사 반란, 내란 목적 선동 선전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합니다. 앞서 비상계엄 사태 수사는 경찰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검찰특별수사본부가 각각 진행하며 수사의 혼선을 빚기도 했습니다. 조은석 특별검사 외 60명의 파견검사가 수사하는 내란 특검은 특검보가 공식 임명되기도 전에 6개월의 1심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또한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윤 전 대통령의 소환 일정을 확정하는 등 3개 특검 중 가장 빨리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후 불구속 상태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받던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재구속하며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국무회의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내란 공모 혐의로 구속됐지만 계엄 전 국무회의 부의장을 맡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내란 방조 혐의는 구속영장이 기각되며 수사에 제동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방해 의혹도 특검팀의 수사 대상입니다. 특검팀은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증거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외환 수사는 규명에 상당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군 관계자들의 증언이 엇갈리고 있는 데다 국가안보 사항이란 특수성으로 인해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 15일 자체적으로 수사 기한을 30일 연장한 상태입니다. 특검팀은 수사 연장을 통해 외환 혐의는 물론 국민의힘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대통령 비서실의 사후 증거 은폐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유명현 특별검사를 비롯해 파견검사 20명이 투입된 해병특검은 군 관계자 조사라는 특성상 군 법무관을 우선 추천하는 등 특검보 구성부터 다소 시간이 걸렸습니다. 해병특검은 최수근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의 골자인 이른바 VIP 경로서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았습니다. 이 사건 초동 수사를 담당했던 박정훈 대령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정황을 보고했다가 돌연 상부로부터 경찰 이첩 보류 지시를 받았다는 게 핵심입니다. 상부의 결정은 VIP 경로설이 불거진 대통령 회의 직후였는데 이첩 보류 지시를 거부하고 경찰에 사건을 넘긴 박 대령은 항명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수사 외압으로 번진 최혜병 사망 사건은 1년간 공수처의 수사를 받았지만 핵심이었던 VIP 경로설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밝히지 못했습니다. 공수처의 수사 부진 의혹도 살펴보고 있는 특검은 단기간 수사로 VIP 경로설의 실체를 밝히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간 수사 외압을 부인해온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VIP 경로회의 직후 윤 전 대통령에게 최상병 사건 관련 전화를 받은 사실을 시인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해병특검 법안에 대해 세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박 대령 항명 혐의에 대한 2심 재판을 가져온 해병특검은 지난 7월 9일 법원에 항소 취하서를 접수했습니다. 경찰의 이첩은 법령에 따른 적법한 조치였다는 게 특검의 판단입니다. 이에 따라 박 대령은 1심의 무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다만 해병특검은 사실관계 파악과 혐의 적용을 위한 법리 검토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다른 두 특검과 달리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기소는 진행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법조계에선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특검팀의 1호 기소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해병특검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해외 도피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을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구명로비 의혹 연루자인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는 김 여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병특검은 최종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직접 조사를 시도할 전망입니다. 기대와 우려 속 출범한 3대 특검이 수사 연장과 함께 본격적인 재판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감춰진 진상을 드러낼 것인지, 용두사미로 귀결될 것인지 국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조날입니다. 국민과자 초코파이가 때 아닌 법정 다툼의 소재가 됐습니다. 사무실 냉장고에서 꺼내 먹은 초코파이와 카스타드 하나가 불행의 씨앗이 됐습니다. 이 뉴스픽, 한국인의 정을 상징하는 과자가 삭막한 법정의 절도죄 증거 목록으로 갇힌 이야기, 석대성 기자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석 기자, 먼저 사건 전말부터 살펴보죠. 네, 그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업체, 경비협력업체 직원이 냉장고에서 꺼내 먹은 초코파이 하나가 화근이 됐습니다. 이 초코파이 450원 그리고 카스타드 600원 합쳐서 1,050원인데 이 사측이 절도 혐의로 신고하면서 1년 8개월에 이르는 긴 송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네, 단순히 과자 2개 먹은 거 아닙니까? 재판을 받고 직장까지 이뤄야 할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요. 네, 그 해당 직원 역시 이 새벽에 순찰을 돌다가 배가 고파서 먹었다. 그리고 평소 탁송기사로부터 냉장고에 간식이 있으니까 먹어도 된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는데요. 반면 이 회사 측은 돈 한 푼 회수 변상 대신에 처벌을 원한다 이렇게 고집을 했고 경찰은 결국 절도죄를 적용해서 이 직원을 전주지검에 넘겼습니다. 네, 검찰도 약식 기소했다고요?
이 절도 액수가 적은 점 등을 고려해서 공판은 열지 않았고 이 벌금 50만 원의 그 법원에 서면 심리를 청구를 했는데요. 피의자에서 피고인으로 이제 전환된 해당 직원이 결백을 주장하면서 정식 재판을 청구를 했는데요. 이 혐의를 인정하면 회사에서 해고될 위험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네, 피해금 1,050원, 희대의 재판인데 1심 유죄였죠? 예, 그 절도죄가 맞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지난 5월 이 전주지법이 이 피고인은 냉장고에서 간식 관리나 처분 권한이 없음을 알 법한 경력이다. 그리고 단순한 관행만으로 이 허락을 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렇게 판시 사유를 설명했고 선고한 벌금은 5만 원이었습니다. 이 재판부는 이 냉장고가 사무실 안쪽 깊숙한 곳에 있었고 그리고 기사 대기 공간과 사무 공간이 분리되어 있었으며 그리고 과자를 먹을 땐 직원 허락을 받고 꺼내 먹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기도 했습니다. 이 직원이 과거 절도 전과가 있다는 것도 이 형량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네, 여론의 관심이 뜨거워진 가운데 2심이 현재 진행 중이죠? 예, 지난 18일에 또 전주지검 이 제2형사부에서 심리가 열렸는데요. 이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이 재판장은 이 기록을 들여다보면서 세상이 각박한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느냐 허탈감을 감추지도 못하기도 했는데요. 1심 판결이 나왔으니 항소심에서도 절도 혐의가 성립하는지 따져보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일단 공판에 착수했습니다. 네, 항소심의 관건은 무엇입니까? 이 피고인 측 변호인이 CCTV 영상을 증거로 제출을 했는데요. 사건 장소가 이 정수기 옆에 냉장고가 있는 공개된 공간이고 사무실이고 이 피고인이 들어갈 때 망설임 없이 들어갔다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또 음료수나 그리고 과자는 공개된 장소에 있는 물건인데 구태여 일일이 허락을 받고 먹느냐 그리고 진짜 훔치려고 했다면은 상자를 통째로 들고 가지 과자 한두 개만 꺼냈다는 것은 절도의 고의가 없다고 봐야 한다 이렇게 변론을 하고 있고요. 이 피고인 측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이 간식 절도가 아니라 이 직장 내 갈등과 맞물려 있다고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직원은 이 하청업체 소속을 바꿔가면서 10년 동안 이 무기계약직으로 일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도 한데요. 2022년부터 이 노조 활동을 시작을 하면서 이 원청회사로부터 미운털이 박혔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노조가 다단계 하청 구조를 개선해달라 그리고 성과급을 차별 지급하는 것을 중단해달라 그리고 사내 하청의 정규직 전환 등을 요구하자 이 원청회사가 앙금을 갖고 있다가 고소했다는 겁니다. 이 원청회사가 경찰에 제출한 CCTV 영상을 봐도 이 다른 직원들도 있었지만 이 직원만 콕 집어서 신고한 정황이 있고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핵심 쟁점은 이 사무실 냉장고가 이 직원의 접근을 허용한 공개 공간이었는지 그리고 탁송기사 사이에 간식을 먹어도 된다 이런 관행이 실제 있었는지 그리고 해당 직원에게 절도죄 성립 요소인 이 불법 명득 의사 그러니까 남의 소유물을 자기 것으로 사용 처분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등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해당 직원이 현재까지 지불한 변호사 선임 비용은 1,000만 원으로 파악이 되고 있죠. 무심코 삼킨 과자 액면가의 10,000배에 달하는 큰 돈인데요. 이렇게 사회의 각박한 현실을 보여준 유사한 사건이 이전에도 있었죠. 네, 그 10여 년 전에도 800원 그리고 2,400원을 횡령했던 버스기사 2명이 해고돼서 논란이 있었던 바 있습니다. 네, 절도라면 물론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한편으론 이런 송사에 해고에 맞닥뜨린 노동자의 눈물과 서러움도 배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추석 연휴가 다가오면서 선물 택배를 받거나 보내는 분 많으실 텐데요.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가의 택배 물량이 늘어나는 데 따른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석 기자, 이번엔 택배 피해 현황부터 짚어주시죠. 네, 그 최근 3년간 이 1,100여 건으로 매년 3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파손이 42%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분실도 37%를 차지했습니다. 이 상품 훼손이나 분실 사고가 발생했는데 배상이 지연되거나 거부되는 사례가 많았고요. 최근에는 개인 간 중고 거래 등으로 편의점 택배도 이용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관련한 사기도 또 늘고 있었습니다. 네, 피해 예방을 위해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네, 이 CCTV 등 분실 확인이 가능한 장소를 지정해 놓고 배송을 받고 이 택배를 받으면 곧바로 파손 변질 여부를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이 분쟁 발생에 대비해서 관련 증빙 서류를 보관하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그리고
물품 명세서에 이 물품 종류와 수량 그리고 가격을 정확히 기재하고 물품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이 운송장을 보관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 배송 예정일보다 늦게 배송이 돼갖고 이 피해를 입었을 때도 운송장 등을 근거로 이 피해 보상을 청구를 할 수가 있고요. 이 농수산물의 경우에는 품명과 중량 그리고 공산품은 이 물품 고유 번호와 수량 등을 운송장에 적고 물품 가격도 함께 적어야 이 물품이 분실 훼손됐을 때 적절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물품 가격을 운송장에 기재하지 않으면 택배 회사의 손해배상 한도액은 50만 원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네. 명절과 맞물려서 정부가 민생회복 소비 쿠폰 2차 지급 중인데 관련해서 사기 범죄를 주의해야겠죠? 네, 이 관련해서 이 정부, 카드사, 은행 등을 사칭한 이 스미싱 공격 등 각종 사기가 또 유행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이 URL을 포함한 2차 소비 쿠폰 안내, 문자, 그리고 알림, 메신저, 링크 등은 모두 사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차 소비 쿠폰과 관련해서 이 금융당국이 탐지에 대응한 스미싱은 430여 건에 달했는데요. 2차 지급 때는 더 다양한 형태의 스미싱 공격과 범죄 유형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작은 과자 하나에서 시작된 절도 재판부터 명절을 앞두고 늘어나는 택배 피해와 각종 금융 사기까지 짚어봤습니다. 결국 일상 가까이에 있는 문제가 법과 제도로 또 생활 속 안전 수칙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다가오는 추석 연휴 가족과 함께 따뜻하고 안전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면서 이번 주 뉴스픽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석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이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이 추진하는 배임죄 폐지가 정치권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야권은 이재명 대통령 면소를 노리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 단순한 정쟁을 넘어서 경제와 법 체계 전반에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는 사안. 이 배임죄가 폐지되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앞으로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민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먼저 이 배임죄가 뭔지 정확히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배임죄는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득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네.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네. 형법 제355조 제2항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배임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고요. 네. 356조는 반복적,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업무상 임무를 위배한 경우에 네. 형을 더 가중하는 규정입니다. 예. 또 이득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경법이 적용되는데 네. 이때는 3년 이상의 징역,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어서 처벌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또 상법에서는 특별 배임죄를 두어 회사의 임원과 같이 특정 지위에 있는 사람이 배임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더 네. 강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배임죄가 있고 또 횡령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간혹 헷갈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게 어떻게 좀 다른가요? 네. 횡령죄와 배임죄는 모두 타인의 신뢰를 배신하는 데 발생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비슷한 것이 아닌가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요. 네. 우선 범죄의 주체와 객체가 서로 다릅니다. 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해서 재산상 이득을 취득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고요. 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불법적으로 취득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네. 또 배임죄는 자신이 직접 이득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제3자로 하여금 이득을 취하게 했을 경우에도 성립하는데 네. 행위자가 직접 재물을 취득하게 되는 횡령죄와는 또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 예. 자, 그 경제 형벌의 규정의 핵심 그리고 이 범죄, 재산범죄를 다스리는 중요한 형법인데요, 배임죄가. 이 기업 총수나 경영진 사건에서 또 자주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이 사례를 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 이 기업 경영인 사례를 좀 보겠습니다. 무리한 계열사를 지원한 것이 또 사례가 있는데 한 기업 회장이 자신이 지배하는 계열사를 부당 지원하기 위해서 본사 자금을 저리로 대여하거나 그리고 물품을 헐값에 공급했던 것으로 본사에 손해가 발생한 사례가 있었고, 그리고 법인 자금을 개인 채무 변제나 가족 사업 투자에 사용했다가 회사 재산을 임의로 사용해서 유용했다,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권 사례 보실 텐데요. 이 은행 지점장이 특정 업체와 유착해서 담보 능력이 없는데 이 업체에 거액을 대출해줬고 이 은행이 회수 불가능한 손실을 입었다, 이런 사례가 있었고,
그리고 펀드 운용사가 자신이나 뭐 지인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불리한 조건의 거래를 체결했다. 그래서 투자자와 회사에 손해를 입었다. 이런 사례가 있었고요. 공직자 사례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공공개발 특혜가 있는데요. 이 지자체 공무원이 특정 이 민간업체에 유리한 조건으로 사업권을 몰아주고 그 대가로 이익을 취한 경우가 있었고, 그리고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뭐 공공토지를 특정인에게 매각해서 국가와 지자체에 손해를 입힌 경우도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이 기업 운영과 관련해서 이 기업 운영이 뭐 실패한 경영이다, 그리고 이 범죄적 배임이다, 이런 또 선이 있을 텐데, 이거는 좀 어느 부분에서 좀 갈릴까요? 그럼 우선 경영 판단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요. 네. 경영 판단의 원칙이라는 것은 기업의 경영자가 그 회사를 경험함에 있어서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누군가의 이해관계와 무관하게 이것은 오로지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이런 판단을 내린 다음에 그걸 믿고 어떤 경영적 판단을 내렸다고 한다면요. 이것은 결과적으로 그 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그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네. 회사를 경영하다 보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어떤 창의성을 발휘한다던가 네. 도전 정신을 발휘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예. 있습니다. 또 고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위험으로 뛰어들어서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네. 미래에 어떤 결과가 발생하게 될지 그 결단을 내리는 시점에서는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네. 만약 경영자가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믿고 어떤 경영산의 판단을 내렸다고 한다면 그 판단이 나중에 가서 보니 결과적으로는 회사의 손해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예. 그 최선의 선택을 믿었다고 한다면 네. 이걸 실패한 경영 판단이라고 보는 예. 거지 처벌 대상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법원은 경영자에게 배임의 고의와 불법 이득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네. 이 경영상 판단 원칙을 받아들여서 일정 부분 고려하고 있습니다. 네. 경영상의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네. 판단 대상인 사업의 내용, 그리고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 발생과 이익 획득의 개연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본인에게는 손해를 입힌다는 점을 인식하고 네. 의도적으로 행위를 한 경우에 한해서 배임죄로 처벌하겠다는 것인데요. 네. 만약 이런 인식이 없었다면 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는 결과만으로 배임죄로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 설명을 해주셨는데 한국의 같은 경우에는 배임죄가 굉장히 넓게 적용이 되는 것 같은데 이 외국은 좀 어떤가요? 독일과 일본에서는 형법에 이 배임죄가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네. 반면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배임죄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요. 네. 대신 해당하는 사안을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처리를 하거나 네. 횡령 또는 사기죄로 처벌함으로써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네. 독일은 세계 최초로 배임죄를 형법에 규정했는데요. 타인의 재산상 이익을 꾀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 의무를 위반해서 손해를 가했을 때 네. 처벌을 하지만 이게 경영상 판단일 경우에는 책임을 면해준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예. 일본의 경우에도 형법상 배임죄와 상법상 특별 배임죄를 두고 있지만 네.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이 인정된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도록 아, 해서 예. 이 목적법 요건을 명확히 하고 있는데요. 네. 반면 우리나라는 형법상 일반 배임죄 그리고 업무상 배임죄를 두고 있으면서 상법에서는 특별 배임죄를 두어서 가중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배임으로 인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특경법으로 더 강하게 처벌을 하고 있는데요. 네. 회사를 경영하다가 배임죄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대부분 이 특경법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 배임죄의 구성 요건이 다소 불명확한 데다가 면책 조항도 없는데 무려 최고 무기징역까지 가중되는 이 형량이 너무 과도한 것이 예.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 거죠. 네.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킬 수도 있다. 이 배임죄를 두고 정작 이 재계는 조용한데 정치권이 더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이 경제 형벌 합리화를 내세우고 있는데요. 변호사님, 이거 이유는 뭔가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네. 기업인에 대한 이 경제형벌과 민사적 책임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라고 네. 하면서 배임죄를 개정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네. 배임죄를 폐지하는 안 그리고 판례가 인정하고 있는 경영판단의 원칙을 명문화하는 그런 방안, 네. 마지막으로 대체 입법안을 마련하는 방안, 이렇게 세 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 취지를 살펴보면요. 일단 배임죄의 구성 요건이 너무 추상적이기 때문에 기업의 경영 판단을 위축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네. 배임죄로 기소되는 것만으로도 그 기업의 신뢰도가 흔들리고 주가가 급락하는 등 파급 효과가 부정적이기 때문에 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배임죄를 개정하겠다는 것인데요. 네.
기업들이 새롭게 성장하기 위한 동력을 확보하려면 네. 과감한 투자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임죄가 존재하기 때문에 기업이 그 판단과 결정을 자유롭게 내리지 못하고 정상적인 경영 활동까지도 위축되는 일을 막아서 네. 기업이 더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주가 상승으로까지 이어지게 하겠다, 이런 취지로 보입니다. 네. 자, 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뭐 반기업 정서를 집요하게 이용해서 정권을 잡은 민주당이 갑자기 배임죄를 없애겠다고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면소 판결을 받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 야권에서도 계속 비슷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실제 배임죄가 없어지면 지금 이 멈춰있는 이재명 대통령 판결에도,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까 궁금한데,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만약 형법상 배임죄까지도 완전히 폐지된다고 한다면 네. 지금 멈춰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예. 형사소송법에서는 범죄 후 법령 개폐로 인해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는 면소 판결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면소 판결이라는 것은 증거를 조사한다던가 심리를 거친다거나 이런 사건의 실체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고 예. 그 소송 절차를 종결시키는 종국 절차 중 하나입니다. 네. 유죄도 무죄도 아니게 되는 것인데요. 만약 형벌 조항이 폐지된다고 하면 그 행위는 더 이상 처벌할 실익이 없기 때문에 네. 재판을 계속할 실익도 없게 됩니다. 따라서 아직 확정되지 않은 재판에서는 면소 판결을 선고하게 되는 것인데요. 네. 만약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예. 배임죄가 폐지된다고 하면 당연히 이 재판에서도 면소 판결을 선고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네, 그 지금 대장동 사건, 뭐 백현동 사건 다 배임 혐의로 지금 기소가 돼 있고 재판이 진행 중이었었는데, 이 배임죄가 폐지된다 그러면 일반 국민들의 재산권 보호는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좀 궁금한데, 이 재산권 보호에는 어떤 변화가 좀 있을까요, 변호사님? 배임죄가 폐지된다고 하면 물론 일반 국민의 재산권에도 여러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경영진이나 임원들이 일반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일을 네. 어떤 일을 한다고 하면 네. 지금은 이게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네. 그런데 만약 배임죄가 폐지돼서 더 이상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예. 아무래도 더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고 그 과정에서 여러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네. 그렇다면 이때 피해자는 더 이상 형사처벌이 안 되기 때문에 네.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네. 텐데요. 현재는 수사를 통해서 이 배임죄가 유죄라고 밝혀지면 법원에서 형사 판결문을 받아서 민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네. 그 과정에서 비교적 쉽게 불법행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럼 그에 따라서 손해배상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을 네. 텐데요. 그에 비해 만약 배임죄가 폐지되어서 민사소송으로만 구제가 가능하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 피해 입증이 굉장히 어려워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일단 주주의 입장에서는 회사를 상대로 증거를 수집한다는 게 굉장히 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또 민사소송은 피해자가 그 소송의 당사자가 되어서 직접 대응을 해야 되는데요. 네. 이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도 하고 피해 규모가 작거나 특히 경제력이 약한 국민의 경우에는 그 경제적 부담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도 생길 수 네. 있습니다. 또 배임죄가 폐지된다면 경영의 자율성이나 투자 효율성의 측면에서는 확실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텐데요. 그렇지만 주주를 보호할 수 있는 다른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배임죄만 폐지된다고 하면 제도적 미비로 인해서 피해 구제가 어려워지고 네. 국민의 재산권 침해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자, 그 형사 판결문이 있느냐 없느냐 이 여부가 굉장히 또 큰 영향을 미치고 이 재산 민사소송에서도 이 쉽게 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데, 이 야권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뭐 고위 임원이나 고위 공무원이 이 회사 돈이나 공공재산을 사적으로 써도 이 형사처벌이 불가능해진다 그러면은 당연히 문제가 생길 텐데요. 이거는 이 부분은 예. 현재 배임죄를 폐지하자는 입장의 근거가 되는 것은 네. 기업 경영진에게 자유롭게 어떤 판단할 수 있게 해주고 네. 그걸 통해서 경영 활동을 정상화하고 투자 활성화를 노리겠다는 것인데요. 예. 고위 임원이나 공직자가 회사 돈이나 공공자산을 빼돌려서 이걸 직접 취득했다라고 하면 네. 여전히 횡령죄로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네. 해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런데 만약 제3자가 어떤 이득을 취득하게 해주고 그 결과 회사나 나라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하면 이건 또 어떻게 처벌할 수 있는가? 예. 법적 공백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가? 네. 이런 우려가 있는 것이고요. 예. 또 우리나라에는 재벌이라는 굉장히 독특한 구조의 기업이 있기 때문에 네. 다른 나라에 배임죄가 없다고 해서 우리나라에도 배임죄 필요 없는 것 아니냐? 예. 이건 아니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네.
또 사주가 기업의 돈을 마치 자신의 지갑에서 꺼내 쓰듯 마음대로 쓰는 기업 문화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 형사처벌이 없어진다면 이들을 견제할 장치가 아예 없는 것 아니냐 하는 지적도 있고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형사처벌이 없어진다 그러면은 굉장히 문제가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전면 폐지가 된다 그러면 문제가 많이 생길 것 같은데 이 전면 폐지 대신에 뭐 이 적용 범위를 축소하거나 동시에 뭐 처벌 요건을 강화하거나 이런 방안도 있을 텐데요.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배임죄를 폐지하자는 입장은 배임죄의 처벌 기준이 모호하고 또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네. 기업들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까지도 위축시키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걸 네. 폐지하자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배임죄가 현행 형사법 체계에서 기여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경영진이 회사를 위해서 더 투명하고 신중하게 결정을 내리도록 하고 네. 주주의 의사를 우선시하도록 억제하는 기능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배임죄를 섣불리 폐지하는 것보다는 그 문제점과 한계를 객관적으로 분석해서 개선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전면적으로 배임죄를 폐지하는 대신에 형법에 있는 배임죄 규정을 남겨두고 상법에 있는 배임죄 규정만을 폐지한다거나 예. 배임죄의 구속 요건을 더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도 네. 방법이 될 수 있겠죠. 네. 법원에서는 경영 판단의 원칙을 인정해서 회사의 경영진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지만 네. 그 기준이 일관되지 않다 내지는 그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 일관되지 않다는 네. 비판도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독일 형법과 같이 우리가 경영 판단을 원칙적으로 면책한다 이렇게 명문화할 수도 있겠고요. 네. 또 일본 형법과 같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이 있는 목적범의 경우에만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개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 아까 일전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민사소송에서 형사 판결문이 굉장히 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은데 만약에 이 배임죄가 사라진다고 한다 그러면 이 손해배상만으로도 피해자 권익을 챙길 수 있을까 좀 의문입니다. 이 어떻게 충분히 보호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님? 민사적 손해배상만으로는 아무래도 예. 강제력이 좀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 형사처벌이 가는 억제력을 민사상 손해배상이 대체할 수 있냐라고 하면 아무래도 좀 어려울 수밖에 예. 없는데요. 네. 만약 지배주주가 주도한 어떤 행위로 인해 기업에 손해가 발생한다고 했을 때 예를 들면 계열사 간 부당 내부 거래 같은 게 있을 네. 수 있는데요. 예. 그 기업이 지배주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예. 그런데 일반 주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 기업에 발생하는 손해를 주주가 간접적으로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 네.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을 텐데요. 예. 일반 주주로서는 그 기업이 내부적으로 어떤 의사결정을 내렸는지 그 과정에서 무엇을 근거로 그런 판단을 했는지 네. 알 도리가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소송을 제기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네. 민사소송에서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당사자가 입증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네.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모두 이 해당 행위를 한 임직원이나 이사회에서 가지고 네. 있을 것이고 네. 일반 주주로서는 이를 확보할 방법이 없습니다. 네. 예. 그러다 보니 미국과 같이 디스커버리 제도를 이용하자 이 제도를 도입하면 재판 전에 당사자들끼리 증거를 사전에 공개하고 이걸 네. 공유하도록 억제를 하는데요. 네. 이 강제성 때문에 서로가 대등한 관계에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되는 네. 것이죠. 네. 그렇다면 이러한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 배임죄를 폐지해버린다면 이것은 너무 시기상조가 아닌가 네. 하는 지적도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가 배임죄를 당장 폐지하기 전에 주주 집단 소송이나 징벌적 손해배상, 디스커버리와 같은 민사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를 먼저 수립하고 네. 이 제도들이 제대로 정착되어서 실무적으로 잘 운용되고 있는지 여부까지 확인한 다음에 네. 그때 가서 저희가 배임죄 폐지를 선택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네, 배임죄 폐지를 둘러싼 논란, 단순한 법 개정이 아니라 이 경제와 정의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도 국민 재산을 지키는 길, 그 접점을 찾는 게 정치와 법의 역할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이번 주 현장과 사람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더욱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